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쯤 철거 중이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서 한 명이 심정지 추정 상태로 발견이 된 건데요. 지금 사고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가차도 윗부분 일부가 무너지면서 부러진 철근이 완전히 드러난 상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놓인 트럭마저 덮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회색 구조물이 주변에도 내려앉아 있고요. 주변에는 주황색 출입 통제선이 걸쳐 있는 상태에 지금 현재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구조물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고꾸라진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최소 6명이 부상한 것으로 지금 전해집니다. 현재까지는 부상자 4명이 구조가 됐고요. 이제 그중에 한 명이 지금 심정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구조된 3명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 정도나 상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서울역에서 신촌역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정원호,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도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사고 현장으로 향한 상황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고요. 즉시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이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시간 이후로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즉시 사고 상황을 살피기 위해 현장으로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서울역에서 신촌역으로 가는 열차 같은 경우에는 운행이 현재 중단돼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일부 열차는 재개가 돼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전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던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제 이번에 서소문 고가가 붕괴된 상황과 관련해서 인명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이어서 가용한 장비 그리고 인력을 총동원해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사고 관련해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라 이렇게 지금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사고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도 나가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 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의 상황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YTN으로 들어온 제보 그림을 보시면 고가차도 윗부분 철근이 무너지면서 부러진 철근이 완전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 아래에 놓인 트럭마저 덮친 모습인데요. 회색 구조물이 주변에도 너저분하게 내려앉아 있고 주변에는 주황색 출입 통제선이 켜져 있습니다. 인근은 사고 수습을 위해 출동한 구급차로 일대가 모두 혼란한 상황인데요. 일부 소방대원은 들것에 실린 남성에게 연신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조금 전인 2시 반쯤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2시 50분쯤부터 대응단계 1단계를 발령해서 인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6명 이상이 작업 중이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까지 4명이 구조됐고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가 추정되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50대 남성이 차에 깔렸다가 이 심정지 추정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 부상자 3명은 모두 남성으로 교량 아래에서 구조된 50대 남성은 허리 통증을, 40대 남성은 머리 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차량 내부에서 구조된 30대 남성은 갈비뼈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인근에 서울역이 있는데 열차 운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가도로가 덮친 철길은 서울역 북쪽, 서울역에서 신촌역 사이 구간입니다. 코레일에는 서울시에서 발주해 공사하던 이 서소문 고가도로가 무너져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역에서 수색역까지 가는 구간 전동열차가 운행이 중지됐다고 알림을 통해 알렸습니다. 다만 서울역에서 출발한 부산행이나 목포행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운행에 지장을 받고 있는 열차 대수는 집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송수연 기자, 지금 인명 구조 작업이 한창인데 지금 상황 어떤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인명 구조 작업 상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명 피해를 우려해서 신고가 접수된 지 20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명 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6명 이상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4명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가 추정되는 상태로 이송됐는데요. 사고가 나면서 차에 깔린 50대 남성이 이렇게 심정지가 추정되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외에 부상자 3명은 모두 남성인데 50대 남성은 허리 통증을, 40대 남성은 머리 부위를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차량 안에서 구조된 30대 남성은 갈비뼈 쪽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수영 기자 연결해서 사고 상황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속보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들이 다수 다치고 실종된 붕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당에서는 구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유세 율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사히 구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모든 후보들의 소리를 높이는 선거 유세 율동 등을 중단하고 실종된 분들과 인근의 시민들 또 구조에 나선 소방대원들까지 모두 안전하길 바라면서 필요한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 밝혔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연결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철거 중이던 서소문 고가차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요. 지금 현재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철거 중이던 고가차도가 무너진 건데 어떤 상황으로 보이십니까? 네, 해당 서서문 고가차도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보강선 파손이라든가 콘크리트 강도 저하라든가 이런 이제 반복적인 손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전진단에서 이제 D급을 받게 됐고요. 작년 8월부터 철거가 시작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구조물의 무너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강도 저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당초에 안전등급 D를 받았던 이쪽 보 쪽에 이 캔틸레버 쪽의 강도가 굉장히 약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고가 발생했던 그 현장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철거 중이던 그 건설 자재들이 이제 폭삭 무너왔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던 다른 구조물들이나 차량 같은 것들도 이렇게 깔리면서 이렇게 눌리면서 부서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곳에서 직접 공사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었다면 좀 그 피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보도해 주신 것처럼 6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4명 구조되고 한 분은 좀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제 철거 작업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떨어지는 어떤 물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지지하는 여러 가지 이제 지지 보강 그런 장치들을 또 설치를 하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전 진단이라든가 철거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됐을 텐데 이렇게 이제 근로자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된 채로 작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도심지에서 이렇게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실제로 이제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이라든가 도로 그리고 지하철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진동이라든가 이런 것의 변수들이 굉장히 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차제에 좀 어떤 조사를 좀 거쳐서
공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가 사고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윗부분 일부가 무너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부러진 철근이 완전히 드러났고요. 아래 놓은 트럭마저 덮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6명 이상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현재까지 4명이 구조됐고 이 가운데 1명이 심정지 추정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그럼 교수님, 이 무너진 교량잔의 아래에 깔린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제 구조 작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네, 우선 추가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위험성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보도 화면으로 보면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보 형태로 이제 철근이 이제 지지하는, 그러니까 캔틸레버 형태가 했던 부분이 무너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 교량이라든가 상판 구간에 지금 이제 붕괴되어 있는 그런 지점과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에 대해서는 좀 철저한 보강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인 안전성을 좀 확보를 한 후에 구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장비 투입을 해서 붕괴된 이런 것들을 이제 치워야 될 텐데요. 이런 작업에도 특히나 이제 뭐 진동이라든가 충격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추가 붕괴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을 좀 충분히 배제한 후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안전을 확보하면서 구조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 텐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어쨌든 안전적인 문제 등으로 철거가 결정이 되고 이렇게 철거를 진행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네네. 원래 이런 것들은 다른 어떤 철거 공사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서 주의해서 이게 진행이 됐어야 조금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철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발생이 되는 이런 사고들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뭐 지난번 다른 사례이긴 하지만 이 발전소의 구조물이 또 붕괴되는 이런 사고도 있던 차에 지금도 어느 정도의 보호 부분에 특히 교각에 도심지에 있는 부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위험성들은 이제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적어도 이제 작업자들이 이렇게 붕괴 우려가 있는 이런 공간에서 여러 가지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로 작업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 작업 절차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작업 시작하는 동선이라든가 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성 파악이 먼저 좀 선행이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인명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또 다른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스타벅스 카드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환불은 계정당 총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신청 후 7영업일 이내에 환불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라서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나머지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서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은 기간 중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탱크대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세 차례 허리를 숙이며 사과한 정 회장은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동건 기자입니다.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낸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사태 발생 8일 만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겁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광주 시민에게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여러분들의 용서를 구합니다. 정 회장은 사과문을 읽는 동안 모두 3차례 허리를 굽혔습니다. 정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2024년 3월 회장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정 회장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부 시스템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현장 직원들에 대한 과도한 비난만은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매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코리아 파트너들과 현장 직원들이 있습니다. 부디 이분들을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 회장은 또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언급하며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상황도 애둘러 언급했습니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만큼은 우리 모두 같다고 믿습니다. 정 회장이 이처럼 직접 사과와 쇄신 의지를 강조했다고는 해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인 만큼 논란의 여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지만 사태가 정치 이슈와 맞물리며 빠르게 가라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에 대해 5.18 단체들은 알맹이 없는 사과라며 반발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도 정 회장이 이번 사태를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윤호 기자, 정용진 회장 사과에 대해서 5.18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5.18 단체들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과에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금 전 오후 1시에 옛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회장을 규탄했는데요. 이번 사태 본질은 이 5월의 상처와 국가폭력 기억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었는가에 있다면서 진정성 없는 사과문 몇 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광주 시민과 5월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데 대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정 회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네, 광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반발과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불매운동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추모연대는 정용진 회장이 이번 사태에 끝내 책임을 회피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사퇴 없는 면피성 사과는 광주 시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정 회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고의성을 전면 부인하며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도 정용진 회장 사과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이 모두 빠진 산무 기자회견으로 규정했습니다. 사과한다면서 직원을 방패 삼아 숨었고 진상규명을 핑계로 시간을 끌었지만 고의성 여부 등 어떠한 의혹도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는데요. 강 시장은 정부가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 취재본부에서 YTN 나연호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이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DX 부분 노조원 5명이 제기한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조금 전에 기각했습니다. 지난 15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지 11일 만입니다. 네, DX 부문 노조원 5명이 이 초기업 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이 네이버 폼 설문조사로 교섭 요구안을 가름한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자신들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법원이 지난 20일에 이제 신문기일을 열고 나서요. 이 초기업 노조 측 변호인과
신정인 측의 변호인 각각의 입장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관련 내용은 저희가 또 잠시 뒤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관련한 소방 브리핑이 있습니다. 네, 현장 화면 보여주시죠. 9월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속 철거 공사를 시작했고 지금 공정률은 89%고 지금 보시다시피 S8, S9 두 경강만 남고 나머지는 철거 다 했습니다. 붕괴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철도 구간은 철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새벽 1시 반부터 4시까지만 작업하도록 철도 공장과 협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1시 반에서 2시 30분까지 S9 경간 슬라브 절단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슬라브 절단 작업 중 슬라브가 2.9cm 그 단차가 주저앉았습니다. 2.9cm. 그래서 2시 30분에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공사 중단하고 금일 14시에 안전진단을 해보고 상황을 파악하기로 해서 14시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안전진단은 참석자는 서울시 토목부장, 광역도로과장 담당자, 그다음에 현장 소장, 감리 단장, 감리 구조 비상주 1명, 그다음에 JL 안전진단업체 2명, 그다음에 외부 구조 전문가 이태규 박사 등 총 9명이 안전진단을 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4시에 실시했는데 안에 거도 안으로 저도 들어갔다 왔습니다. 네, 저는 좀 일찍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밑으로 이제 아마 제 생각은 거더가 중간에 끊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의 붕괴 사고 현장 브리핑 보여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2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속보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슬래브 절단 작업 중에 2.9cm의 단차가 발생을 했고요. 붕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다는 속보 브리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종은 재난안전과장이 이제 설명하기로는 공사를 중단을 했었고 이제 오후 2시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었는데요. 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던 중에 갑자기 이렇게 붕괴가 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은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합의안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비반도체 부문 노조가 투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사업부 간의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네, 투표 결과가 내일이면 나오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조의 찬반 투표율은 현재 9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오후 3시 기준 92.74%를 기록했는데요. 초기업 노조 투표권자 5만 7천여 명 가운데 5만 3천여 명이 이미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2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역시 투표 대상자 8천여 명 가운데 80% 이상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이번 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조합원 과반 참여와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업계에서는 투표권자의 80%를 차지하는 초기업 노조원 대다수가 반도체 부문 소속인 점을 고려해 합의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대 6억 원대 성과급이 예상되는 메모리 사업부 조합원 2만 4천여 명에 더해 4억 원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공통조직 조합원 절반만 찬성해도 합의안은 가결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비반도체 직원과 주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사업부별 성과급 격차를 둘러싼 노노 갈등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완제품, DX 부문이 중심인 동행노조는 수원지방법원에 찬반 투표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번 합의안이 확정되면 억대 성과급이 보장되는 반도체 부문과 달리 완제품 사업부의 추가 성과급은 600만 원 상당의 주식에 그칠 전망입니다. 동행노조 측은 초기업 노조가 애초 다른 노조의 투표권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의안에 반발한 DX 직원들의 가입이 늘어나자 동행노조의 투표권을 부당하게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생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할 노동조합의 앞뒤가 다른 행보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독선을 우선하는 기만 행위에 가깝습니다. 적어도 같은 울타리에서는 모든 것이 공정하고 불합리가 없어야 한다는 것. 동행노조는 내일까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추가 제기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주주도 과도한 성과급이 회사의 수익성과 주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주주단체는 이번 합의안은 주주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내일 이후 주주 명단을 열람 복사한 뒤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장중 8천을 돌파한 뒤 8,040선에서 거래를 마치며 8,000피에 안착했습니다. 이런 상승세에 SK하이닉스도 최고가로 마감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이 코스피가 8,000선에 안착을 했죠? 네, 오늘 코스피는 2.55% 오른 8,047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8,000을 넘은 건 6거래일 만인데요. 종가로도 8,000피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2.84% 오른 8,070으로 출발해 8,130까지도 오르며 장중 최고치 경신과 함께 장중 8,100선도 돌파했습니다. 이런 상승세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22% 상승해 29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 SK하이닉스도 5.7%가량 급등해 205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치며 종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에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 직전 미군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시장은 협상 진전에 좀 더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매도세로 돌아섰고 기관은 반대로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도 장중 매도 우위였지만 순매수로 전환하며 13거래일 만에 주식을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도 오늘 장중 1200선을 재돌파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축소해 0.98% 오른 117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을 기준으로 12.9원 내린 1,504.3원에 거래됐습니다. 앞서 환율은 1,515원으로 주간 거래를 시작했는데 거래 초반보다 환율이 하락한 건 종전에 대한 기대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을 둘러싼 기대감에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낙관론으로 국제 유가는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브렌트유는 배럴당 95달러 선에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배럴당 9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와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99.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이른바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8일 만에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허리를 3번 숙이며 5.18 유가족과 박종철 열사 유가족도 국민들에게 사죄했습니다. 신세계 측은 다만 일부 직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해 조사에 한계가 있었고 마케팅의 고의성을 입증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밝혔지만 박지원 의원은 하나마나한 제2의 개사과라고 맹폭하는 등 여권 내 엇갈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스타벅스를 희생양 삼아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이건 제1야당 대표가 아닌 극우 유튜버에 가까운 언행이다. 여야 설전도 이어졌는데요. 정용진 회장이 사과는 했지만 스타벅스 5.18 이벤트 논란이 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뇌관으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사태 발생 8일 만에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정 회장은 어두운 표정으로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진정성 있다고 보고요. 제2의 윤석열이네요. 대표님. 우리 국민들 커피 한 잔 선택할 자유까지 빼앗길 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의 공포 정치입니다. 5.18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모독한 구구 세력을 비유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의 망동을 선거판까지 끌어들여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중에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보고를 받고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도 저희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온 복기왕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2시 반쯤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도 메시지를 내셨고요. 여야 서울시장 후보들도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먹고 살려고 일터에 갔는데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상당하신 분들의 부상 정도가 얼마나 또 심한지 앞으로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 삼성역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발생되고 그다음에 또 서울 한복판에서 철거 도중에 붕괴돼서 사고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비용이 들더라도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든지 간에 물어서 저는 더 이상 사고 없는 서울, 사고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선거운동 기간이다 보니까 율동이나 굉장히 신나는 노래들이 나오는 시점에 이런 큰 사고가 발생해서 서울시장 후보들은 일단 그런 유세는 다 중단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오세훈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운동 즉각 중단하고 현장으로 달려갔죠. 물론 민주당 정원호 후보도 10분 후에 또 선거운동 중단하고 현장으로 달려오는 그런 상당히 긴박한 어떤 상황 대처 그 모습은 후보자로서 두 분 다 이제 적절하게 잘 보여졌습니다. 그렇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저 서소문 고가 저 철도를 고가 지금 그 도로를 철거를 하면서 오늘 새벽 2시 정도에 그런 2.3cm 조금 안 되는 그런 단차가 발생해가지고 이 정밀 안전 진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그 안전 진단을 하는 과정에 저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안전 진단을 할 당시에는 그런 고가 그 밑으로 그럼 다니는 차량도 당연히 통제를 하고 저 안전진단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저는 인명피해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교훈을 또 남깁니다. 예,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을까 안타까움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이 서소문 고가 붕괴에 대해서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고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입니다.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 대통령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셨네요. 뭐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옳고 저는 또 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각자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들을 다 하면 이런 사고가 좀 줄지 않을까, 반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사고 소식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스타벅스 논란과 관련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용진 회장이 논란 이후 8일 만에 처음 공식 석상에 등장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권 논쟁으로 번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에서 이거 선거에 이용해서 죽창가로 쓰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았더라고요. 뭐 그런 원색적인 표현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잘못된 그런 역사
인식에서 비롯된 뭐 그런 기업 마케팅 전략,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우리 시민사회나 또 그리고 이제 소비자인 국민들이 스타벅스에 대한 판단을 할 거거든요. 불매를 하든 안 그러면은 뭐 아예 그냥 출입을 뭐 제한하든 그거는 이제 자발적인 시민들의 판단인 것인데, 이걸 이제 과도한 공권력 행사가 이제 저걸 갖다가 이제 저 문제를 갖다 어떻게 최종 정책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일부 이제 좀 상당히 강성 입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아예 그냥 어느 회장으로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부분에 오너리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상 오너가 공백 상태에 가져가면은 얼마나 그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타벅스 지금 이제 특히 청년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장이에요. 한 2만여 명 되고 또 수많은 협력 하청 회사가 거기에 같이 또 생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잘못된 역사 인식에서 그런 조롱 혐오 마케팅이 있은 부분은 두 번 다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한계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정영진 회장이 오늘 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서 마무리가 잘 됐다. 앞으로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런데 또 참 뭐 또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은 뭐 개사가다 이런 원색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 갈등을 더 크게 정폭시키는 그런 양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요. 민주당 내에서 좀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수석 대변인은 정용진 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하나만한 개사과, 제2의 개사과라고 했거든요. 진정성 있는 사과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들렸고요. 사과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매년 5.18을 맞이하는 그때, 그리고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신 그때마다 사과를 해야 되는, 반복적으로 사과를 한다라는 약속 정도를 한다라고 하면 진정성이 좀 느껴질 텐데, 그 말 속에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말에 5.18을 북한의 공작에 의해서 뭐 조작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든지 탁 치면 억하고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런 87년 6월항쟁을 발생시켰던 그런 독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그분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간의 글들이 읽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지원 의원이 개사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한 걱정 때문에 저는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보고, 그리고 오너 리스크가 기업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탱크데이 그리고 탁 치면 뭐 탁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결제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벤트를 하면 우리 오너가 좋아할 거야 라는 그 직장의 문화 분위기가 이것을 만들어냈다고 봐요. 그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회사에 나가는 그분들은 오너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마케팅을 한 것 아닌가 싶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용진 회장이 이번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본인의 생각을 고쳐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면 저는 국민들이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용진 회장의 사과로 이 사건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두 분의 개인적인 의견 들어봤습니다. 선거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 연휴 대구와 충청 지원 유세에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 부산, 경남과 강원 지역까지 갈 계획으로 전해졌는데요. 돌아온 선거의 여왕이란 말까지 나오는데, 지난 2006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영상부터 보시죠. 천만다행으로 안면신경의 그 줄기는 다치질 않으셔가지고 칼날에 의해서 심장과 근육이 손상을 받았었습니다. 이장우 대전 시장님은 저와 정말 오랜 세월을 함께한 동지이십니다. 대구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위로를, 오늘 마침 추경호 후보도 같이 오셔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챙기는 후보들, 과거 박근혜 호위무사, 친박 돌격대로 불리던 친박 인사들입니다. 그동안 마땅한 선거 구심점을 찾지 못했던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세 지원 요청이 몰리며 강원과 부산까지 선대위원장급 행보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구시장 여론조사는 오늘 처음으로 오차 범위 밖에서 추경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 효과에 대한 해석은 엇갈립니다. 왜 보수 결집만 있겠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도 있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결집이 있는 거. 샤이 보수의 결집 상당수 지역들은 골든 크로스를 넘어선 것으로. 보수 결집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층의 효과, 소구력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하루는 쉬고 내일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방문한다. 그리고 사전투표 하루 전인 28일에는 강원 지역을 찾는다. 이런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좀 선거 구심점을 못 찾고 있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유세 지원이 쇄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이런 구심점, 그러니까 실질적인 선대위원장 역할을 본인이 자임한 그런 행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이 절체절명의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이제 대구 시장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본인도 이제 대구 달서 사저에서 노후를 보낼 건데 아무래도 자신의 친정집인 국민의힘 후보가 시장을 하는 거하고 민주당 후보가 시장이 돼서 지내는 그런 노후 차이가 있겠죠. 그런 걸 또 넘어서 가지고 보수진이 저렇게 처음에 정청래 당대표가 15대 1로 그냥 기고만장하게 완사이드하게 이번 6.3 선거를 끝낼 것이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 그렇지 않아도 보수 진영이 대위기를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9년 만에 이제 팔 걷어붙이고 나선 거죠. 그걸 이제 대구를 넘어서서 이제 또 본인은 모친 또 유경수 여사의 생각하겠는 충북 옥천에서 또 충남, 공주 그리고 이제 이장우 또 대전시장 캠퍼까지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이고 오늘 하루 쉬고 이제 내일 또 부울경 그렇게 하고 이제 강원도까지 가는 건데 이 모든 지역들이 다 접전 지역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절대 우세 지역으로 지금 이제 단정하지 못하고 국민의힘도 열시지만은 이거는 경합 지역으로 분리하고 있고 이런 접전 지역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보수 결집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중도 확장적인 측면에서는 소구력을 가질 것인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르지만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지나간 다음에 추경호,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의 지지율을 보니까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추경호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박근혜 효과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했느냐, 충분히 효과를 보고 난 이후에 그 조사를 했으면 모르는데 아직은 충분한 효과를 못 본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참 억울할 거야. 왜냐하면 윤석열처럼 불법 계엄 이런 거 안 했는데 그 죄의 경중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는 되게 가벼운데 이런 말들을 저희가 농담처럼 했었어요. 두 분이 다 탄핵당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보다는 좀 덜한 죄로 탄핵당했으니까 다시 소환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 향후에 또 상황이 되면 윤석열도 또 소환시킬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역사가 뒤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가 뒤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그 정도 부담을 안겨주셨으면 근신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우리 미래를 향하는 정치, 미래를 향한 선거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지역도 갈까 말까 궁금해지는데요. 부산 북갑 선거는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우선 여론조사 결과 세계일보 조사입니다. 한동훈 대 하정우 대 박민식 36대 35대 19%로 나타났고요.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요. 한동훈 후보, 하정우 후보 45대 41%로 한동훈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일보 조사 보시죠. 한동훈, 하정우, 박민식 순으로 38.2, 34대 23.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은 한동훈 대 하정우 41.7대 34.5%로 나갔습니다. 2강 1중 구도 분석 속에 3위로 나타난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조사 표본이 오염됐다고 주장했고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막장 분석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표본이 이미 오염이 돼 있다. 엉터리, 수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보수 재건을 위해서 후보님께서 드랍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차이가 떨어지는 3등 후보 아닌가요? 저 하정우 후보에 대해서 100원 못 받아가서 슬프다고 홍국수 대식 받으러 오신 우리 북구의 할머니께 징징대지 말고 이 주식이 얼마나 이해 충돌이고 답변하십시오. 거의 골목골목가다 한동훈 지지자들이 저쪽이 워낙 수가 많다 보니까요. 물을 흐리고 있는. 캠페인송 그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하나 불러봐 주세요. 신나게 달려라 기호 1번 하정우. 네, 한동훈 후보는 지난 총선 때 후보자들에게 절을 시켰던 김어준 씨가 이번엔 하정우 후보에게 노래까지 시켰다며 상황 김어준 씨가 선대위원장으로 등장했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부산 북갑선거,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를 두고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이거 표본이 오염됐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까지 삭발하고 정말 절치부심 마지막 이제 뒤집기를 갖다 노렸던 그런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 그러니까 자신의 모친이 그 바리깡을 들고 자신의 머리를 밀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그렇지만 저 퍼포먼스 이후에도 지지율에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대려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고 근데 이제 보통 후보 자신들이 저렇게 그 현실은 보통 여론조사를 지금 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수용하지 않고 또 보수 진영 안에서도 부정선거 의혹 논자들은 보면 대표적인 뭐 한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종로에서 그냥 총선 선거 찍고 난 이후에 그냥 부정선거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예. 그렇듯이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도 저걸 여론조사 자체를 갖다 오염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보다 아마 본인이 정말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이렇게 참 하정우 후보를 이기고 또 부산 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6.3 선거의 판도를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큰 정치력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추격하는 가운데 하정우 후보가 연 이틀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갔어요. 근데 오늘 김어준 씨가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한 걸 두고 한동훈 후보가 상황이 선대위원장으로 등극했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더라고요. 지지자를 위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들도 본인 지지자들에게는 또 어떤 뭐 좀 더 편안한 퍼포먼스들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김어준이라고 하는 일종의 보수 진영에서 정말 싫어하는 이름을 거명하면서 본인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뭐 대구라는 곳이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참선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수 기운이 좀 더 센 데니까 뭐 그런 거에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후보는 당대표까지 했던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하정우 후보는 사실 정치는 생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헛발질이나 미숙함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한동훈 후보는 만약에 여기서 치면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 볼 수 있고 하정우 후보는 사실 이번에 실패하더라도 또 부산의 새로운 희망으로 남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싸움 자체로 보면 근본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불리한 싸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기기 위해서 뭐 많은 뭐 네거티브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지금 흐름으로는 한동훈 후보에게 다소 유리한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은 좀 읽힙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정도 그 오차범위라고 한다면 막판에 끝까지 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가 더 절박한 상황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 돌풍, 이쪽 부산만의 일이 아니고요. 전북지사 선거에서도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이원택 민주당 후보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가 자청수고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민주당 지금 전북지사 후보 이현택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식사비 대납으로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현직이든 지금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로 대리운전비 뭐 이것 때문에 물론 그 내용을 제가 잘 됐다고 이렇게 이제 옹호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내용이죠. 그렇지만은 아주 초상같이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제명 조치해서 후보 지위를 박탈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 행평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상당히 메시지나 지금 선거 전략이 좋아요. 자신이 이기면은 정청래 당대표를 심판할 수 있다. 그건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이 6.3 선거를 자신의 어떤 주도로 민주당 그러니까 후보들이 좋은 성적표를 내고 그 성적표를 손에 쥐고 8일 전당대회까지 가려고 한 그 부분의 당 내적인 갈등 요소를 김관영 지금 무소속 후보가 잘 활용하고 있는 저거 선거 전략 성공하고 있죠. 예. 정청래 대표가 제명시킨 무소속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 전북 선거에 올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의 관리를 미숙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당대표가 사실 격전지에 가서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안방에서 우리끼리 싸우고 있는 그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아마 지방선거 전체에서 당대표 역할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쉽습니다. 부산과 전북에서의 무소속 돌풍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는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김부겸 전 총리를 후보로 내세워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후보를 앞세워 보수의 심장 수성에 나섰습니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시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구시장 자리를 두고 여야 후보의 경쟁 여전히 치열하죠. 그렇습니다. 대구는 전통적으로 보수 진영이 강세를 보여온 지역입니다. 지난 8번의 지방선거에서 진보 진영이 시장 자리를 차지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중심, 보수의 심장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판세가 조금 다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후보가 대구 선거판에 뛰어든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앞선 4번의 선거 가운데 3번은 고배를 마셨지만 2016년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내기도 했는데요. 김 후보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여당 후보로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끌어와 지역 주요 현안을 해결하겠다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실행력이 있잖아. 장관도 해봤고 총리도 해봤고 또 여당 후보잖아. 예산, 법안 전부 다 집권 여당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죠. 그걸 가지고 대구 경제를 살려보겠다. 네, 수성에 나선 보수 진영에서는 어떤 후보로 맞서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대구 다일성에서 3선 국회의원으로 일했고 또 원내대표로도 활동했던 추경호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경선 과정에 함께 출마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선에 이의를 제기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후 갈등을 봉합하면서 보수 세력이 결집했고 지지율이 차츰 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추 후보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자신이 무너진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름 있는 대기업을 대구로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지역 경제도 다시 일으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추 후보의 말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공장을 유치할 예정이고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창업도시로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개혁신당 이수찬 후보도 기존의 해법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유세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매일매일 시내 곳곳을 누비며 민심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밤 11시 선관위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정책 공방을 벌일 예정입니다. 대구 지역 확전 선거인 수는 모두 205만 명 정도이고 대구 다이소구, 수성구, 북구 순으로 많습니다. 진보 진영이 일으킨 변화냐 아니면 보수의 수성이냐 갈림길이 놓인 가운데 시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 앞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계속해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소문 고가도로 붕괴로 행신과 서울역 사이 KTX 운행이 중지됐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고속열차 KTX는 서울과 용산역까지 운행을 하고요. 강릉 중앙선 KTX는 청량리역까지만 운행을 합니다. ITX 새마을, ITX 마음열차는 수원역까지, 경의선 전동열차는 무산 수색역 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서서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현장에서 이제 붕괴 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부 기차들이 지금 제한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이 이제 오늘 오후 한 2시 반 정도에 이제 신고가 접수됐던 바로 서서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 그 모습입니다. 예. 이쪽에서 이렇게 무겁게 공사 철거 준비 중이던 그 부분이 이렇게 아래로 휘면서 아래에 있던 어떤 구조물이나 차량이 깔리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시 붕괴 당시의 영상이 YTN이 확보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가차도 윗부분 일부가 이렇게 천천히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도로가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차량이 지나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고가차도 윗부분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철근이 휘고 부러지는 모습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아래 놓인 트럭마저 덮친 상황이었고요. 회색 구조물이 주변에도 완전히 내려앉은 모습을 저희가 당시 화면을 확보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오후 2시 반쯤이었고요. 인명피해를 우려해서 소방당국이 2시 50분쯤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명구조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현장을 저희가 당시 영상 확보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현장 화면에서 등장하는 바로 이 철거 준비 중이었던 바로 그곳을 저희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지난 2019년에 교각 콘크리트가 탈락되고 또 2021년에 바닥판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구조물 파손이 반복되자 서울시가 전면적인 철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앞서 이종훈 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연결해서 전해드렸었는데 잠시 철거 과정을 중단했었다가 오늘 오후에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 가운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구조물이 아래로 탈락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인명피해와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면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현장에서 6명이 구조가 됐고요.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2명, 부상자 4명이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속보도 전해드리고요. 현재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네,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현장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붕괴 현장인데요. 제 뒤쪽으로 소방당국이 세워둔 주황색 천막이 보이실 겁니다. 그 옆쪽으로는 철길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사고 현장입니다. 철길 위로 지나가는 고가차도 윗부분에서 회색 철근이 부러져 내려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무너진 철근에 아래에 놓인 트럭마저 덮쳤습니다. 인근은 푸른색 그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방금까지도 공사가 진행됐던 것처럼
것처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위에 주황색 출입 통제선이 걸려 있습니다. 인근은 사고 수습을 위해서 출동한 구급차로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소방대원들은 구조 작업에 한창이었는데 들것에 실린 남성에게 연신 심폐소생술을 이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인명피해 상황은 정확히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조된 6명 가운데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이곳 고가도로가 무너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2시 반쯤인데요. 소방당국은 인명피해를 우려해 2시 50분쯤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명을 구조하고 있습니다. 숨진 인원은 60대 남성 1명, 50대 남성 1명으로 모두 현장 작업 관계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소방당국은 인명구조 검색 과정에 열심인 모습입니다. 네, 이제 무척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붕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서소문 고가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철거 공사를 시작해 최근까지 공정률이 89%로 공사 막바지에 다다랐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중에 2.9cm가량 주저앉으면서 단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을 잠시 중단하고 오늘 낮 2시에 안전진단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토목부장 등 9명이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도중에 이 붕괴가 발생한 겁니다. 네, 이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현장 브리핑에서 서울시 관계자는 이 서소문 고가차도가 1966년 준공돼 59년이 경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 결과 B등급을 판정받아서 지난해 9월부터 철거 공사가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사고가 난 이 공사 현장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인근에 이제 서울역이 있는데 열차 운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소문 고가도로가 철길 위에 놓여 있는데 이 고가도로가 붕괴되면서 서울역 북쪽 구간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부터 행신역까지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하지만 1호선과 경의중앙선 문산, 용산, 용문 구간은 정상 운행 중이라고 코레일은 밝혔습니다. 또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과 목포행 KTX 열차도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네,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같이 주문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철저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발생하자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즉시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 측은 오늘 공지를 통해서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 후보는 SNS를 통해서도 지금은 빠른 인명구조와 수습이 우선이라면서 관계당국은 추가 피해를 막고 구조와 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오후 SNS를 통해 사고 상황을 직접 살피기 위해 현장으로 간다며 사고 수습과 철저한 경위 파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관계 당국은 신속한 구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태가 온전히 수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미군이 이란 남부 지역 공습을 단행했는데 이란에서는 아직 공식 반응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든 열려 있어야 한다고 응답을 했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은 더욱 확대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양희력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종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벌어진 미군의 이번 공습, 이란에선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직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나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 나온 반응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폭발음이 들렸다는 소식을 우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서 3번의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고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페르시아만 다른 2곳에서도 유사한 소리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IRNA는 해당 지역 경비대 공보실에 하루 전 성명을 언급했습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반다르 아바스시 주변에서 불발탄 제거 작전 시행을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폭발음을 들은 시민들은 불발탄 제거 작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미군 공격과 관련해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언급을 했다고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기뢰를 설치하려는 선박과 미사일 발사 기지를 표적으로 삼은 미군의 공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든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 문제가 미국의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루비오 장관은 현재 종전 합의문 초안에 특정 표현을 두고 많은 논의가 오가는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 문구 마련에 며칠 걸릴 수 있다고 밝혀 막바지 협상이 길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루비오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지 고려하기 전에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는 휴전 이후에도 교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예 공습을 강화했다고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의 헤즈볼라 거점들과 레바논 동부 일대에 폭격을 강화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공격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직후입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חייב אותנו עכשיו זה להגביר את המכות, להגביר את העוצמה, אנחנו נכה אותם שוק על ירך. 레바논 국영 NNA 통신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 주둔지를 비롯해 여러 곳에서 주민들이 일제히 대피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NA는 레바논 동부 베카 골짜기 지역 마을은 25일 밤부터 이미 여러 차례 이스라엘군의 공습을 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북부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 보도를 보면 헤즈볼라는 현지 시간 25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자 이스라엘 북부 군 기지를 향해 드론과 미사일 등을 최소 4차례 이상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행사 논란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문과 대표이사 해임 조치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자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건데 효과가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용진 회장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다 공식 사과했는데요. 사과문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탱크데이 사건이 터진 게 5월 18일이었지 않습니까? 지금 사건 발생 일주일이 조금 넘어가는데 정용진 그룹의 회장이 직접 조선 팰리스 호텔의 모습을 드러냈고 아침 9시부터 약 3분간 180초가량의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종래 신세계그룹이 한번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건 터지자마자 그 다음 날. 그런데 당시 사과는 그냥 서류상으로. 잠시만요. 저희가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난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브리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 화면 보시죠. 2명, 그다음에 부상자가 4명이 되겠는데 저기 인명 피해 사항의 4번에 해당되신 분이 그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총 인명 피해 6명 중 사망이 3명, 부상 3명인데 뭐 중상자 1명, 경상자 2명이 되겠습니다. 재산 피해는 조사 중에 있고요. 재난 대응 활동에서 세부 사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시 33분경 신고 접수에서 출동됐고 14시 40분에 대응 1단계를 발령되었고요. 16시 40분에 처리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총 13명이 저희가 파악이 됐는데 코레일 측에 파악을 해서 최종 13명이 무너짐 사고 근처에 있는 거로 파악이 됐는데 여기에 7명은 생존자로 파악이 돼서 총 6명, 그러니까 사망자 3명, 부상자 3명으로 최종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 피해 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본 보건소장님의 세부사항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서대문구 보건소장입니다. 현 시각 기준 서대문구 고가도로 무너진 사고 관련 현장 응급의료소 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 응급의료소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서울대 팀의 서대문구 보건소 소방과 함께 현장 응급의료소를 운영하였으며 총 사상자는 6명으로 긴급 1명, 응급 3명으로 3개 병원으로 분산 이송하였고 긴급 1명은 병원 이송 후 사망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한 2명은 현재 임시영안소에 안치 중입니다. 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따로 아까 1차 했고 따로 진행할 사항이 없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기자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 들고 어디 언론사 성함하고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사망자 어디 소속인지 구체적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망자는 감리단장 분이 한 분 계시고 현장관리소장,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1명 이렇게 파악이 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은 감리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4번에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망자 2분은 정확히 어디서 발견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저 무너진 자리 오른쪽하고 왼쪽이 있는데 마지막 2분은 저희가 정면 보기에 오른쪽에 2분이 무너져 거기서 꺼낸 거 구조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체험소입니다. 트럭 운전사 분도 사망하셨습니다. 트럭 운전자분은 여기 지금 병원에 이송, 강북병원에 강북 삼성병원으로 이송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조선일보 장인입니다. 깔림 차량은 작업 차량인가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깔림 차량 작업 차량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추정으로는 작업 차량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차량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 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현장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명피해 6명 가운데 사망자가 3명, 부상자가 3명으로 최종 집계가 됐습니다. 소장님, 이번에 사고가 난 이 도로에 대해서 잘 아신다고요? 예, 기술적으로는 제가 전문 분야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역사, 이 고가도로를 왜 만들었냐, 경제적 의미가 굉장히 큰 고가도로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울역 쪽에서 시청을 경유해서 오다가 신촌 쪽으로 연결하는 고가인데요. 동을 구체적으로 하면 중림동과 순화동이 연결됩니다. 통상의 고속도로는, 그러니까 고가도로는 밑에 차가 갈 경우에 다른 노선으로 차를 교차시키기 위해서 만들거나 또는 밑에 사람이 편히 걸어가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거의 99%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소문 고가는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밑에 철길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철길에 고가가 없었을 때는 그 철길을 계속해서 시간 단위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시내 한복판인데 철길을 수화, 신호하는 종사자들이 막아주고 그러면 일정 기간은 차가 못 가는, 그래서 시내 한복판이 굉장히 복잡한, 정확하게 그 선은 서울에서 의주를 가는 경의선 철도인데요. 그래서 철도와 교통을 분리하기 위한 우리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차선. 그러다 보니까 시내 한복판에 일단 교통이
교통의 요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지금 사고 현장의 리포터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철도가 갑자기 지금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고가가 무너졌는데 철길이 움직이지 않느냐? 바로 저게 경부선에서 나와서 의주로 가는, 그러니까 거기서 시청역을 교체해서 신촌으로 해서 의주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지금 철길이 막힌 거고, 이 철길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고, 또 우리가 그 국경선 지역에 상당한 물류 산업이 가는 그런 곳이다 해서 경제적으로도 물류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966년에 우리 산업화가 시작하면서 지어진 건데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 이미 저게 안전 D 등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좀 이 해체 공사가 조금 늦어졌고, 서울시에도 이번에 좀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한 건데, 공사 현장에서 워낙 사전에 노후해서 무너진 건지, 아니면 그 해체 작업을 하면서 뭔가 잘못한 건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진단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고가도로가 무너졌는데 자꾸 이제 철도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의문인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고가도로 아래로 그 철길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고가의 목적은 바로 철로를 회피해서, 그러니까 철로 때문에 오가지 못하는 차를 그것을 고가로 대피해주기 위한, 그러니까 철도 대피용 고가였는데 그게 무너져서 밑에 철로를 그냥 덮쳐버린 셈이죠. 그래서 고가도로 복구지만 철길 복구도 아주 큰 사고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일단 그 교통과 물류의 일단 난맥상을, 시내 한복판이지 않습니까? 저게 서초동, 그러니까 서소문,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서울시청 나가는 그 아주 좁은 골목입니다. 예, 오늘 붕괴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정치권 움직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소식에 양당 서울시장 후보자들은 곧장 사고 현장으로 향했고요. 지도부도 유세를 멈추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먼저 서울시장 후보 일정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확인한 뒤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후 즉시 서소문으로 향했고, 조금 전 4시 20분쯤 이해식, 최현일 의원 등과 사고 현장에 도착한 뒤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달려왔다며 서둘러 구조를 마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세를 언제까지 중단할 거냐는 질문에는 관계 당국의 브리핑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지금으로선 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도 사고 소식을 들은 뒤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3시 10분쯤 현장에 도착한 오 후보는 SNS에 올린 글에서 사고 수습과 철저한 경위 파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며, 관계 당국은 신속한 구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태가 온전히 수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사망자가 3명, 부상자가 3명이나 발생할 만큼 사고 규모가 적지 않은데요. 양당 지도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죠. 네, 경북 안동에 머물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고 소식을 들은 뒤 유세를 중단하고 현재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후 7시쯤에 사고 현장에 도착할 예정인데, SNS를 통해서 먼저 관계 당국에 최선을 다해 매몰자를 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매몰된 분들에 대한 신속한 구조와 함께 추가 붕괴 같은 위험 상황이 없도록 안전 조처를 하는 것이 최우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뒤에 차분하게 사고 원인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사고 수습을 위해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유세 중이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내일까지 유세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마포 유세를 조용히 마무리한 장 대표는 다친 분이 더 나오지 않게 함께 빌어달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여의도 당사로 먼저 이동해서 상황 점검에 들어간 뒤 이후 일정을 계획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역시 무사히 현장 구조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후보가 소리를 높이는 선거 유세 율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해서요. 당분간은 양당 모두 사고 수습을 지켜보는 데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자세히 알아봤고요. 저희는 김대호 소장님과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분석을 해보고 있었는데 오늘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그 마케팅에 고의성은 없었다라는 판단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정용진 회장이 오늘 오전 9시에 사건 발생 8일 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전에 사과는 그냥 서류상으로 한 것이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그만큼 사과에 적극성을 보였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요. 자, 이 사과 내용에 있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립니다. 우선 정용진 회장은 3분 180초 동안 간단하게 준비한 글만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이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대목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과라는 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상하고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게 나와야 진정성이 있고 피해자들이 용서할지 말지를 결정할 텐데 정용진 회장의 사과는 그냥 모든 거 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게 좀 두리뭉실했던 거 아니냐. 이 재계의 사과 중에서 우리 유명한 토요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일본 최대 기업이고 아시아 최대의 기업이죠. 엔진 사고가 났을 때 토요타의 창업자인 아키오 토요타라는 분이 그 세계 현장에 미국까지 가서 사과를 했는데 약 한 3시간 이상 기자들의 질의응답까지 이렇게 충분히 받으면서 소상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문화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이어서 이제 관계 임원들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갖고 소상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의 내용은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조사를 아주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을 폄훼하기 위해서 한 그런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직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조사 결과 그런 어떤 악의성을 밝혀내지는 못했는데 직원 중에서 3사람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는데 회사가 그것을 강제할 권한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히 조사를 못했지만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조사할 때는 고의성은 없었던 것 같으나 경찰 조사 결과 만약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엄중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 행사 논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미 연구소장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차 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권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내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유세영 기자, 종합특검 브리핑 내용 전해주시죠. 네, 2차 종합특검팀은 정례 브리핑을 열고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허석권 전 소방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허 전 청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허 전 청장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종합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가 내란 혐의로 인정돼 허 전 청장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은 또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의 계엄 관여 의혹과 관련해 내일 오전 9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장관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또 국정원 CIA 계엄 메시지 전달 의혹과 관련해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측과 2차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금품 수수 혐의 사건은 상고심이 배당이 됐죠? 네,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습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김 씨의 첫 번째 통일교 금품 수수 역시 1심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검과 김 씨 측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했는데 관련 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르면 오는 7월 말 상고심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23일 폐막한 칸 영화제에서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아쉽게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큰 화제를 모은 경쟁작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칸에 다녀온 문화산업부 김승환 기자와 취재 뒷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나홍진 감독의 호프 수상은 결국 불발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고요? 저도 처음에 영화를 보고 나서 황금종려상은 좀 어렵겠지만 다른 상을 좀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첫 번째는 평론가들의 평점이 전체적으로 상위권이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영화들은 잔잔한 사회적 메시지를 던지지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하게 장르 영화로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네. 칸이 좀 새로운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고 세 번째는 예정됐던 일정보다 추가로 일정을 내서 또 상영이 됐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반영했을 때 좀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칸이 좋아하는 좀 그 작가주의 영화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좀 전통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들을 선택했습니다. 호프가 이제 7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체 영화가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좀 화제에 입에 오르내리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한적한 마을에 갑자기 외계인이 나타나서 벌어진 이야기인데 스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칸 상영 때는 이제 160분 동안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시계를 한 번도 안 볼 정도로 몰입감이 굉장히 있었고 또 여러 장르가 합쳐지면서 나홍진 감독 특유의 색깔이 굉장히 잘 묻어났기 때문에 저는 좀 재밌었는데요. 영화를 봐야만 설명이 돼서 저는 영화를 봤다기보다는 영화를 경험해야 됐다라고 표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좀 CG로 보이는 외계인 부분이 약간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감독님은 아주 영화를 이제 완성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호프와 관련해서 주연 배우와 감독의 말도 한번 들어보시죠. 드디어 이제 이런 류의 영화가 한국에서도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자부심도 있고요. 관객분들이 진짜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같다라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만 이렇게 미스테리가 하나씩 벗겨지는 요런 재미의 영화일 수도 있겠다. 칸 영화제에서 또 늘 화제가 되는 게 이렇게 몇 분 동안 막 기립박수를 쳤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땠습니까? 저도 직접 가서 보니까 기립박수라는 게 칸 영화제 일종의 어떤 좀 관례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엄청 좋아서 길게 쳤다기보다는 거기에서 이제 감독과 배우가 직접 오고 이제 현장 카메라가 계속 이제 비춰주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계속 박수를 좀 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호프의 경우에는 약 7분 동안 쳤었고 엄청나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는 칸에서의 상영회가 일종의 박수 상영회 같다는 얘기를 했던 게 영화를 보는 내내 사람들이 계속 박수를 치고 또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서 국내 시사 때와는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칸 영화제 주요 영화 상영이 이제 이루어지는 리미에르 대극장에 들어가려면 이게 뭐 엄격한 드레스 코드가 또 있다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그 칸 영화제 주요 상영작이 있는 리미에르 대극장 야간 상영할 때는 좀 드레스 코드가 까다로워요. 네네. 그래서 어두운 색의 이브닝 복장이나 어떤 보타이의 턱시도를 입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보타이가 있을 리가 없으니까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네네. 이제 빌렸고 정장도 빌렸고요. 또 다시는 입을 일이 없으니까 인터넷에서 2만 원을 주고 또 셔츠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빌린 옷과 보타이를 입고 취재진도 똑같이 레드카펫을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 셀럽들이 가는 것처럼. 네네. 물론 근데 거기서 셀카는 못 찍습니다. 셀카를 찍으면 막히기 때문에 저희는 찍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이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박찬욱 감독 처음에는 이걸 고사하려고 했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뭐 저희가 직접 한국 취재진과 얘기를 나눌 기회는 없었지만 그 전체 기자회견에서
심사위원을 해봤더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좀 고사를 했었다라고 하셨어요. 또 고민이 많으셨겠죠. 그동안에 이제 심사위원 대상이라든지 감독상 많이 타서 깐느박이라고 또 불리셨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폐막식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의 그 최근 작을 빌어서 언어 유희로 소감을 밝혔는데 그 내용도 함께 들어보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황금종려상은 누구에게도 시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뭐 어쩔 수 없이 줘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좋은 영화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다. 네, 황금 종려상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았다. 좀 유쾌하게 또 답변을 해주셨는데 칸 영화제가 이제 일반 시민들이 들어가서 보기는 조금 힘든 영화 관계자나 어떤 그 출연한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는 그런 거라는 좀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어땠습니까? 그 칸 영화제가 열리는 주변 해변에서 시민들을 만나봤더니 네. 일단 상인들은 싱글벙글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네네. 매출이 많이 늘기 때문이죠. 작년 기준으로 그 경제 효과만 우리 돈으로 3천억이 넘는 거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버를 많이 탔었는데 거기 우버 기사들은 너무 길이 많이 막혀서 여러 명이 이렇게 태울 수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큰 도움은 안 됐다. 이렇게도 말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산업부 김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와 고 김세론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김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정용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굳은 표정으로 법원 앞에 선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혐의 인정 하나도 안 하고요. 저희가 이따가 자세히 다 반박할 예정인데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김 대표는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했다거나 김세론 씨가 숨진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고 김세론 씨가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 파일도 재생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김 대표가 AI로 조작한 음성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또 김세론 씨의 유족 측으로부터 SNS 대화 캡처 사진을 받은 뒤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임의로 넣어 마치 김수현과 김세론의 대화인 것처럼 자료를 왜곡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 씨가 미성년자였던 고 김세론 씨와 교제한 적이 없고 사망 경위와도 무관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비방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재차 주장하거나 증거를 왜곡할 위험이 커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 변호인과의 공모 여부를 포함해 남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현재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제주도에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비가 약하게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오늘 밤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내일 새벽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고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간당 최고 50mm의 비와 순간 풍속, 시속 20에서 2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250mm 이상, 또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많은 곳에도 10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내륙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지역 간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과 영남, 제주도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서울 21도, 대전 20도, 대구 19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낮겠는데요. 서울
25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또다시 중부와 호남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